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바닥에 떨어진 경제를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재정을 투입한 경기 진작 정책,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신산업 육성 정책, 여러 적극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중동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유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에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후정산하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방식의 거래 구조가 남아있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께 산업구조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정경제장관님. 제가 국회에서 원내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중소기업들도 많이 만났고, 주유소업계도 만났고, 세탁업계도 만났고, 인쇄업계도 만나고 많이 만나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각종 플라스틱 재료인 합성 수지 가격도 크게 올랐고, 인쇄 잉크도 많이 올랐고, 종이값도 앞으로 올린다. 그러고 하다못해 이제 세탁소에 있어서 솔벤트라고 하는 세탁 그런 용제 또 가격이 다 오른다고 합니다. 또 가격을 올리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소비가 위축될까 또 상당히 두렵고, 또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뭘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시장에 맡긴다,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은 확실한 것이죠. 예, 저희들은 시장에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면 물가가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 이런 또 비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질 때도 경기가 화랑일 때 재정을 투입하면 물가가 오르고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경기 하락, 경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어 재정 투입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이제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GDP 갭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국채를 발행해서 했다면은 그런 부분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초과 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는 또 물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최고가격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농수산물 할인이라든가 공연, 영화, 숙박 이런 특히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화나 관광 분야에 있어서의 소비를 진작하고 또 가격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문화산업 정책 같은 것들인 추경으로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추경에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외부 충격으로 하강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업들이 청년들의 취업문을 닫아버리고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되니까,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창업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계층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쉬었음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또 대외적인 어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에 따른 다른 모든 이 물가 전이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 대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한번 위기 상황에 부딪혀서 좌절을 맛보게 되게 되면 맞습니다. 그냥 장기적인 취업심 청년이 되거나 네. 은둔 고립 청년이 되기 쉽기 때문에 네. 바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계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다 그렇게 반영했다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시점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소비 중에 하나가 문화 소비죠. 공연이나 영화 뭐 이런 걸 보지 않게 되는데 사실 또 우리 그 영화인들이나 또 예술인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조기에 대응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한류 산업, 세계적인 문화 3대 강국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화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예술인들이 특히 우리 K컬처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외부 충격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 항목들이 저는 그래서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제때 좀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중동 사태를 계기로 보니까 우리 정유업계의 이런 산업 구조, 거래 구조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사후정산제 거래 방식입니다. 처음에 사전 통보를 할 때는 이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불러놓고 뒤에 이제 한 달 후에 정산을 할 때 좀 깎아주는 방식, 그런 방식의 이제 거래들을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주유소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산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비싸게 팔아놔야지 자신이 적자를 안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거래 방식이죠. 또 가격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사후적으로 정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근대적인 거고, 이거는 결국은 정유사들이 그런 그 시장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이런 좀 거래 구조를 좀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유소업계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원유가 60달러일 때 갖고 온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휘발유 경유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왜 뭐 국제 그 가격이라고 그러게 되면서 국제 가격은 이제 장래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니까 장래를 반영한 건데 아직 110달러짜리 원유는 중동에서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110달러짜리 원유를 정제한 것처럼 비싸게 파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속거래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속거래라는 건 이제 뒤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제가 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S-오일 뭐 이런 식의 간판을 달았다고 그래서 그 업체 것만 100%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 그 S-오일게 아니라 무슨 현대오일뱅크께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구입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한 업체 것만 100%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걸 일주일 단위로 또 공시를 해요.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정유회사에서 판매한 가격이 이번 주에는 좀 싸게 공급이 됐겠구나. 그러면 그 주유소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좀 거래 구조를 개혁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었던 게 확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최고 가격은. 그리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천천히 올리잖아요. 이게 이제 주유소업계들이 얘기하는 시차제 가격제로 확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영된 건데, 문제는 이제 위기 상황이 와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최고 가격제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그럼 전근대적인 그 사후 정산제나 전속 거래제로 돌아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 많이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됐었습니다. 국제가격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슈들을 한계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후쟁선제라든지 이제 전속계약제 이런 이슈들이 의원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만은 이게 주유소와 정유소 간의 그런 관행 그리고 말씀하신 주유소 정유사들의 어떤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가 나오면 이제 주유소들의 이해관계, 정유소들 주유소가 또 이제 한 10,000개가 넘는 여러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잘 조절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차체 우리나라에 좀 더 적합한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덜한 가격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이참을 그냥 요 위기 상황들을 그냥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 참에 맞습니다. 정유 산업과 우리 주유소업계 사이에서의 거래 구조도 현대적으로 개혁하는 노력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업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나프타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걸로 합성 수지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뭐 우리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같은 석유화학 업계와 플라스틱 소재로 여러 제품을 만드는 뭐 포장용지도 만들고 무슨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그런 내구성 박스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 통보를 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톤당 합성 수지가 154만 원에 전쟁 전에 거래됐었는데 3월 초에 바로 80만 원을 올려달라 톤당 50%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중소기업들이 남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도 개입을 하고 저희 국회에서도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뭐 많이 설득도 하고 그래서 3월 말에는 다행히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올렸는데 20만 원도 사실은 톤당 154만 원을 따지게 되면 한 15에서 20% 올린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4월 초에 60만 원을 또 올리겠다. 그럼 3월하고 4월 걸 합치면 또 80만 원 아니에요? 50%로 올리겠다 그러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가격을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항상 위기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 보면 대기업들은 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얻었네 성과급 자치를 하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뭐 몇 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적자를 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거래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후 정산제를 좀 극복하는 그런 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 좀 잘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중소벤처부 장관님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벤처부 장관님 이렇게 이제 위기 시에 갑자기 원재료 가격들이 크게 오를 때 그걸 이제 그 중소기업들로부터 제품을 납품 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거에 연동해서 이제 납품 대금을 올려주는 제도. 그게 이제 납품 대금 연동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그 제도가 미리 만들어져서 이럴 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위기시에서 한번 작동을 하는 시범을 보여야 되는 시기잖아요. 중소벤처부에서 한번 조사를 하셨죠? 플라스틱 업계하고 그걸 사주고 있는 식품업계 사이에서의 납품대금 연동제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사실 중소업계의 심각성을 보고 조사를 했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관행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있거나 맺어졌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찾아졌습니다. 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예, 중소벤처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제 서면으로 먼저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약정을 이제 할 거냐 이렇게 서면을 교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모르고 안 했다라는 건 대기업이 그 서면 교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좀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좀 까다로워요, 요건이. 뭐 3개월치 평균에 비해서
대해서 얼마 이상을 올라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서 뭐 스타벅스, CJ, 농심 뭐 이제 이런 데들이 농협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이런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해서 이제 가격을 조정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벤처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3개월 단위나 이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걸로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다음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유가 급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이걸 기회로 이용해서 뭐 그런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취하고 중소기업들은 이 위기 상황을 그대로 다 떠안고 소비자들은 다 떠안아 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이참을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에 폭리를 취하는지 담합을 하는지 이런 거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안 하는지 한번 다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야 합니다. 됐습니다. 예, 위기는 또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참에 우리의 전근대적인 산업 구조, 거래 구조가 있다면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성규 의원 나오셨습니다.